안녕하세요. 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경제 독학의 이도영입니다. 자, 우리 부채라고 하면은 특정 회계실적, 기업이겠죠. 기업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다른 어떤 실체에게 자산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현재의 의무로부터 나타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문장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 쉽게 말해서 과거에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부채는 과거에 발생했다는 것이고, 결국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외부에 넘기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기업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채를 많이 조달하게 되죠.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보다 기업의 이익률이 더 높으면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기업이 이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재정적 위험이 발생해서 부도가 날 수가 있는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때 부채의 규모라든지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재무 분석할 때 부채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채는 어떤 크기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성격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채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는 지금 시점이 아닌 미래의 시점에 어떤 자산이나 재화에 또는 서비스, 용역을 희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희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채는 향후 기업이 자산, 주로 현금이 되겠죠.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 거죠. 부채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부채는 미래의 현금이나 기타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산이나 서비스가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특정 실자,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의무. 현재 시점에서 외부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나 용역을 부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 의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관행에 대해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유발한 사건이나 거래들은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은 것도 과거 시점에서 받았던 것이죠. 또는 상품으로 구매해서 내가 결제할 의무가 있다. 상품을 이미 과거에 내가 구매를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용역이나 재화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 기업이 또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채는 우리가 소유자,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관점이 있고 소유자 관점이 있죠. 부채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이 유동성 기준에 의해서 보는 방법이죠.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고 보는 거죠. 부채의 상환 결제 시점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단기냐 장기냐 1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기 단기로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기준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냐, 유동부채. 1년을 초과하는 부채냐, 비유동부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보는 관점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관점입니다. 먼저 유동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유동이라는 개념은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기말로부터 1년 안에 상환되어야 할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자,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등은 1년 이내에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상환해야 될 미지급 비용, 매입 채무는 기간이 실제적으로는 1년이 걸린다고 1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동부채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을 통해서 빠르게 변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유동비율이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상환하는 비율을 보는 게 유동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동자산을 통해서 유동부채가 상환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또 하나는 기업이 부채를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무조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채를 갚을 때 자, 상대방이, 자, 채권자가 현금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는 옵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현금으로 갚느냐, 또는 주식으로 갚느냐에 따라 이런 옵션이 유동부채로 분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식 발행하고 여부 관계없이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자, 1년 초과냐, 1년 이내냐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 상환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라고 분류한다는 것이죠. 유동부채의 특징을 보면 상환기간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되는 부채입니다. 1년 이내에.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자, 1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의 크기를 충분하게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동부채가 많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 계속 잘 하기 위해서는 유동부채를 적기에 상환할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내가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빨리 돈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금이나 현금 흐름이 없다고 하면은 회사는 자금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유동성 압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장기적으로 빨리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성 자산,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중요성이 굉장히 높이게 되는 것이죠. 유동부채가 많을수록 기업은 단기 자금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빨리 갚아야 되는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나 또는 빨리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유동자산, 현금이나 매출채권이나 비교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게 되면 기업이 단기 상환 능력이 일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적어도 유동부채보다는 유동자산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유동부채가 많고 유동자산이 적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되겠죠. 빨리 상환이 되는 부채가 빨리 현금화되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지급을 하지 못하는 디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유동성 부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유동부채는 굉장히 중요하죠. 유동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든지, 자, 금융 비용이 상승한다든지, 거래처에서 신뢰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를 잘 관리해야 기업의 신용도도 높일 수가 있고 금융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동부채는 빠른 시간 내에 상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니까요. 그죠? 기업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 1년 안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 자금을 조달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운영 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재무비율 분석할 때도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을 가지고 유동부채를 나눈 것이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이 높아야 좋겠죠. 우리가 뭐 표준비율은 뭐 200% 이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물론 그 유동자산의 성격도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동비율이 높아야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동비율이 1 이상, 자,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100% 이상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물론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유동자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동부채의 종류로서는, 자,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단기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유동성 장기부채, 선수금, 선수수입, 유동성 리스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의 정의는 재무상태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상환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기업이 공장 건설이나 설비 투자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경우에 장기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우리가 비유동부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동부채는 기업의 장기적인 자본 구조나 재정 건전성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자, 이런 비유동부채들은 보고기간 종료, 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떤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비유동부채는 다시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하죠. 그것이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부채 상환기간이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미 어떤 그 대출계약이나 차입계약을 통해서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기업이 그 권리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상환기일이 1년 이내라고 하지만은 기업이 1년을 초과해서 나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그걸 사용하겠다라는 권리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되거나 측정이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년이 초과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비유동부채의 중요성은, 자, 이 비유동부채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적어도 1년을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잘하면은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갚고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자금 조달로 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재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단기 자금 조달, 즉 단기 유동부채를 조달하는 것보다 비유동부채를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비유동부채의 종류로 보면은 사채. 자, 사채는 일반적으로 회사채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자, 회사채는 보통 3년 단위로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초과되는 것이죠. 또는 신주인석 사채라든지 전환사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기차입금이라든지 장기성 매입채무, 장기성 선수금,
장기 미지급,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제품 보증 충당부채, 리스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등이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유동부채는 1년을 초과해서 결제해야 되는,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가 비유동부채가 되겠어요. 자, 다음에는 두 가지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죠. 자, 우리가 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결제 시기와 결제 금액이 확정된 것들이 확정부채고요. 자, 결제 시기와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는 것들이 충당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부채는 계약이나 법률 등에서 현재 재무상태표일 현재 결제 시기라든지 결제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부채가 확정부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빌린다고 가정합시다. 차입을 하면은 금액이 확정되겠죠. 갚아야 될 기간이 확정되겠죠. 이런 것들은 확정부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확정부채의 특징은 발생한 금액과 시기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환해야 되고요. 시기가 확정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내가 지급을 피할 수 없는 부채가 확정부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확정부채는 우리가 잘 아는 차입금, 장기나 단기 차입금 다 해당이 되죠. 미지급금, 사채, 매입채무 이런 것들이 확정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제 시기와 결제 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부채, 충당부채로 나눈 것이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충당부채를 한번 보시면은 자,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은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확정부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에 대해서 미리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충당부채는 자,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이 안 됐죠. 자, 그래서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법적 또는 의무적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판단될 때 우리가 인식을 해서 충당부채로 계리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자, 추정을 하는 문제, 금액을 추정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향후에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자,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나 시기는 확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금액이 픽스가 안 됩니다.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요. 적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 의무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의무가 있지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우리가 충당부채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정부채의 특징을 보시면은 발생 가능성, 추정된 금액, 법적 의무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충당부채의 종류를 보면은 자, 소송과 관련돼서 쌓는 거죠. 자, 어떤 해당 기업이 분석 대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아니 소송에 표수하면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미래에. 그래서 혹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 배상금을 미리 부채로 설정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다가 계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복구 충당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되면은 나중에 그 토지가 오염이 될 수도 있죠. 기름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복구해야 되는 경우에 그 복구 비용을 부채로 미리 인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게 대부분인데요. 법적으로 미래에 어떤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예상하고 그것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환경 복구 충당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제품이 결함이나 수리를 한다든지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만큼 보증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보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한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직원들이 퇴직해야 되는 가능성, 지금 시점에서 퇴직해야 되면 퇴직금을 얼만큼 부담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부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정 부채하고 충당 부채를 비교해 보면은, 자, 확정 부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겠죠.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발생이 된 거고, 충당 부채는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금액은, 확정 부채는 금액이 확정이 됐죠. 얼마가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 이러면 그 빌린 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하지만 충당 부채는 금액도 불확실합니다.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죠. 하지만 추정된 금액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상환한 시기는, 자, 확정 부채, 차입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금은 몇 월 며칠까지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충당 부채는 발생 시기라든지 상환해야 될, 언제 이런 것들이 갚아야 되는 건지 이런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 부채는 매입 채무라든지 차입금, 이런 사채 등이 해당이 될 것이고, 충당 부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적인 소송 충당금이라든지 제품 보증 충당금이라든지 환경 복구 충당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정 부채와 충당 부채를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화폐성 부채와 비화폐성 부채입니다. 우리가 환율이 변동이 되거나 물가가 변동되면은 부채의 가액이, 자, 일정한 가액으로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화폐성 부채와 비화폐성 부채로 구분합니다. 즉, 부채 금액이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서 구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성 부채는 말 그대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화폐성 부채는 상환 시점에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환율이 변동되거나 물가가 변동되더라도 내가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상환해야 되겠죠.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변동되면 어떡할까요? 자, 물가가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자, 내가 갚아야 될 부채 금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의 실제 가치가 하락한다지만 금액은 부채의 실제 부담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돈의 실질 가치가 상승해서 부채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게 화폐성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환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달러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화로 받는 것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외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외화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달러로 받게 되면은 내가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변동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화폐성 부채는 종류가 일반적으로 뭐 차입금, 장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사채, 미지급 이자가 되고요. 자, 이런 환율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화 환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산 시점과 결제해야 될 시점에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서도 우리가 화폐성 외화 자산이나 화폐성 외화 부채는
자,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율이 내가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1달러에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결산 시점에 가니까 환율이 1,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달러, 1달러는 똑같이 금액이 변화는 없지만 원화로 조달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 200원을 더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환율이 변동해서 이만큼 더 부담해야 되는 손실이 발생하겠죠.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화 환산 손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실제적으로 이 대출을 갚는 시점이 또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순으로 또 인식을 합니다. 그 차익은 외환 차순이나 외환 차순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율이 자, 1,200원으로 계리를 했는데 자, 이미 외화 환산 손실로 200원을 제가 계리를 했습니다. 자꾸 현재 장부에는 자, 1,200원을 자, 내가 1,000원을 1달러를 빌렸지만은 1,200원을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된다고 결산재무제표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상환해야 시점에 1,3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100원을 또 더 부담해야 되겠죠. 요거는 외환 차손으로 또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 시점에서는 상환할 때 또는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이런 발생하는 그 외환의 그 환율 차이에 의한 이익이나 손실은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으로 인식하고요. 결산일 시점에서 평가를 할 때 발생되는 외화의 환율로 변동해서 생기는 손익이 있겠죠. 외환 환산 손익은 외화 환산 손익으로 계리하게 됩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하는 것이죠. 외화 표시 매도 가능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비화폐성 부채입니다. 자, 비화폐성 부채는 좀 다르게 상환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물리적인 실물 자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상환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이런 부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자,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어떤 걸 갚아야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 물건값이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화폐성 부채와 다르게 비화폐성 부채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실물 자산에 기반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라는 가치는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그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미지급 상품. 자, 상품을 인도하기로 했지만 아직 전달하지 않는 경우, 자, 해당 상품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자, 토지나 그 건물,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무가 있는 경우, 유형자산 관련된 부채. 그 다음에 기업이 리스 계약을 하고 자산을 임대하고 그 자산 그대로 반환 의무가 있는 리스 부채. 또는 미지급 자산을 이전 의무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자산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이것들은 비화폐성 부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인데요. 자, 화폐성 부채는 상환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금액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비화폐성 부채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자산이나 서비스로 상환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으면 화폐성 부채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화폐성 부채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적죠. 자, 상환 방식은 화폐성 부채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화폐성 부채는 자산, 서비스 또는 물리적인 재화로 상환합니다. 자, 이런 것 화폐성 부채는 예시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차입금, 사채, 매입채무, 미지급이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해야 되겠죠. 비합병성 부채는 리스 부채라든지 미지급 상품, 미지급 자산 의무, 유형자산 관련 부채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죠. 자, 유동성 기준, 화폐 기준, 그죠? 그리고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확정이나 충당 부채 이런 기준들을 다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나 재무상태표,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금융부채라는 말도 나오고요, 충당 부채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채의 분류를 잘 기억함으로써 그런 분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용어구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금융부채라면은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자,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되는 계약상의 의무랍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계약상의 의무고요. 두 번째는 현금이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부채는 기업이 차입금, 자, 발행한 차입권이나 매입채무 같이 금융거래를 통해서 발생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금융부채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화폐성 부채하고 동일한 조건들이겠죠.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아직 지불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금융부채의 특징은, 자, 금전적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다른 자산이나 서비스로 갚을 수 없는 금전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상환 조건이 명확해야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상환 금액, 이자, 기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부채는 대부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이나 자, 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경우에 정해진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나 단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금융부채는 자, 1년 이내 상환은 단기부채, 2년 이상 1년이 초과되는 것들은 장기부채로 우리가 금융부채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융부채는 네 가지 특징이 있죠. 금전적 의무를 가지고 발생하고요, 상환 조건이 명확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장단기로 분류한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금융부채는 여러 가지 장점과 위험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고잉 컨선하는 그런 기업의 목적상 자금 조달해서 자금을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금융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빨리 조달해서 시설 확장이나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부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그랬죠.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은,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세금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경우에 일정 부분의 금융부채를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발생하죠. 자, 금융부채가 많으면 이자를 또 지불해야 된다는, 많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자금이 부족할 때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융부채도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지면 재무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동성 문제나 부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런 금융부채 종류로서는 차입금이 대표적이고 사채, 매입채무, 금융리스 부채, 파생상품 부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금융부채는 인식과 책정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초 인식하는 거죠. 최초 인식할 때는 자,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즉, 금융부채로 인식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요. 금융상품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금융 부채로 인식하면 계약 상대방은 금융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게 되면은 매입 채무인 금융 부채를 인식하지만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인 금융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최초 인식 시점에는. 그래서 자, 최초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공정가치라고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공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우리가 측정하게 되고, 자, 공정가치의 변동을 자, 우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성이 일어나면 단기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라든지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있죠. 이런 거, 금융부채가 만일에 이런 단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최초 거래되는 원가에다가 그 비용들을 인식할 때 가산한다고 보시면 가산하거나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말한 단기매매 증권하고 파생상품을 제외하고입니다.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라 그러면 주식을 뭐 대표적으로 단기에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증권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자, 내가 처음에 취득할 때보다도 가격이 공정가치가 변동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생되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시점에서 공정가치,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서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의 공정가치가 10만 원인데 사채 발행 비용이 5천 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9만 5천 원이 되는 것이죠. 5천 원을 차감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공되거나 수취된 대가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거나 가산한다는 것이 우리가 최초 측정 금액이고요. 자, 또는 장기연불 조건, 자, 장기적으로 할부로 갚는다든지 장기적인 금전대차인 경우에는 이런 그 채권 채무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이 의미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밑에 예시를 보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치화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장기연불 조건이나 장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돈을 빌리는데도 10년 뒤에 1,000만 원 갚는 거하고 지금 1,000만 원 갚는 거하고는 엄청난 가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자나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고려할 때 나중에 받는 그 돈의 실제 가치는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지금 1,000만 원 받는 거하고 10년 뒤에 1,000만 원 받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면은 그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금액의 차이가 크다고 하면은 그 채권이나 채무를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계약이 있는데 자, 현재 가치로 보게 되면 8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부채를 현재 가치 시점에서 800만 원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 손익 인식, 단기 손익에 인식되는 금융부채입니다. 우리가 포괄 손익에 인식되는 부채가 있고 단기 손익에 인식되는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단기 손익에 인식되는 금융부채 중에서 부채는 우리가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최초 인식할 때 그 변동되는 그 금액, 단기 손익에 인식하기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부채에 해당됩니다. 주로 단기간에 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할 경우에 해당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 후속 측정입니다. 삼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을 이용해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삼각 후 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서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사채를 계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순장부 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채를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할 때 이런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발행된 일반 사채의 경우에 매년도 말 사채 장부 금액은 삼각 후 원가로 책정된 금액이 장부 금액에 공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사채 삼각표를 작성하고요. 기말 시점에 삼각 후 원가 책정 금융부채는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가산하고 표시이자를 차감한 값이 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사채를 공부할 때 다음에 우리가 부채의 과목별로 우리가 비유동부채 사채를 볼 때 좀 더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금융부채는 단기손익인식 금융부채나 삼각 후 원가 책정 금융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금융부채가 이제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죠. 상환하면 없어지겠죠. 계약상 의무가 이제 소멸되는 거죠. 우리가 상환을 하거나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없애주겠죠. 즉 계약상 의무가 소멸될 때 우리가 금융부채는 제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매입채무를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 400원을 지급하면 매입채무 400원이 제거되고 만약에 1000원을 전부 다 지급하면 처리 다 재무상태표에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될 때 우리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교환할 때도 채무상품을 교환하는 거죠. 기존의 차입자하고 대자가 빌려준 사람이 얻은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이죠. 기존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 일부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는 제외하고요. 조건이 악화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밑에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차입금을 10억 원을 이자율이 3%인데 상환을 하지 않고 장기 차입금 10억 원 이자율 2%로 대체한다고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 10억은 없어지고 새로운 금융부채 장기 채권 10억을 재무상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는 소멸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금융부채, 그 장부 금액과 지급한 대가, 이거는 이제 양도한 비연금 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하게 됩니다. 차액은 단기 순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차입금 20억 원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회사에다가 관계회사에다가 차입금을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15억을 지급했다 하면은 차입금 상환, 자 문제는 차입금을 넘기고 15억을 준 거죠. 그럼 5억만큼만 내가 이익을 본 거죠. 이건 단기순이익을 차입금 상환이익으로 5억을 단기순이익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금융부채를 일부 재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매입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인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되는 부분하고 배부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이 있고요. 제거되는 부분에 의해서 지급한 대가가 있겠죠. 요걸 차익을, 두 개의 차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채의 발행금액 만 원짜리가 있는데 장부금액은 9,000원입니다. 자, 60%를 재매입하면서 현금을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재매입 시점에서 제거되는 부분 장부금액, 자, 장부금액 5,400원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장부금액이 9,000원이기 때문에 6, 9, 14, 5,400원이 되겠죠. 자, 5,400원이라고 하면은 재매입일 현재 사채 상환이익은 내가 현금을 실제적으로 5,400원을 매입을 하는데 현금을 5,000원밖에 지급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채 상환이익이 400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금융부채입니다. 비금융부채는 자, 금전적인 의무가 아니고 기업이 현금이 아닌 자산이나 서비스로 상환해야 하거나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즉 현금이나 금융상품이 관련되지 않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금융부채하고는 좀 다르게 현금 대신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 서비스 제공과 같은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가 발생되는 부채를 포함하는 것이 비금융부채입니다. 비금융부채 특징을 보면 금전적 의무가 아니죠.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 계약을 이행하거나 법적 의무를 수행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금이 아니고 현금으로 상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비금융부채는 현금 이외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 이행이나 법적 의무가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비금융부채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무를 미리 인식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미지급법인세, 미지급급여, 예수금, 충당부채, 예치금, 보증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비금융부채는 상환 방식이 현금 외에 서비스라든지 용역을 제공해야 되고 금융부채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자, 그 비금융부채는 계약이나 법적 의무를 미행하면서 의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금융부채는 차입이나 채권 발행, 금융거래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를 들면 비금융부채는 충당부채나 미지급세금, 예치금, 예수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금융부채는 차입금이나 사채, 이런 매입채무 이런 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금융부채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고요. 금융부채는 금리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